일단 제가 준비한 논문은 이글이라는 스페큘러티브 디코딩 관련 논문이고요. 얘가 아마 지금 인퍼런스 엔진 중에 이제 SG랭에서 주로 쓰고, SG랭에서 이제 메인으로 가져가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고요. 얘가 지금 1, 2, 3편이 있는데, 저는 오늘은 딱 1편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네, 스페큘러티브 디코딩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기술이고, 그래서 이 글은 어떤 부분을 좀, 더 발전시키려고, 부분을 더 잘 해결하려고 한 논문인지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스페큘러티브 샘플링이라는 거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얘가 이제 지금 나온 거는 조금 됐어요. 얘가 잠시만요. 언제 나왔지? 이게 언제 나왔죠? 잠시만요. 얘 2023년도에 나왔어요. 이 스페큘러티브 샘플링이라는 개념 자체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사실 어, 지금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네, 여기 스타트, 제 마우스 포인터 혹시 보이나요? 아, 여기 스타트 토큰이 인풋의 마지막 토큰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원본 모델이 있고, 걔보다 작은 사이즈의 드래프트 모델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 여기, 인풋을 작은 모델한테 집어넣어가지고 쭉 토큰을 뽑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초록 색깔 토큰들이 이제 작은 모델로부터 이제 찾아낸 총 4개의 토큰, 저번 소리가 좀, 아무튼, 맞아,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작은 모델들에서 지금 보는 것 같이 총 4개의 토큰을 뽑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있는 토큰, 5번째 토큰까지 뽑은 상황인데, 이 작은 모델에서 뽑은 토큰을 원본 모델을 이용을 해서 얘네를 이제 내가 다 실제로 원본 모델이 뽑았던 것만큼 내가 얘네를 가져다가 잘 써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제 밸리데이션 과정을 거쳤을 때 이제 마지막 토큰인 이 부분을 못 쓰겠다 라고 판단을 하면 얘를 버리고 이제 스페큘러티브 샘플링의 어, 얘에서 쓰고 있는 리젝션 샘플링을 이용해서 마지막에 이 틀린 요 토큰은 버리고 이제 어, 어, 이제 그거를 커렉트하게 바꾼 확률 분포로부터 새로운 토큰을 하나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큰 모델이 아니고 작은 모델로 여러 개의 토큰을 쭉 뽑은 다음에 큰 모델을 이용을 해서 얘네를 한 번에 패러럴하게 밸리데이트를 하는 그런 기술을 이제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스페큘러티브 디코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얘가 이제 스페큘러티브 말 그대로 미리 이제 몇 개를 쭈루룩 뽑아놓고 아 이거 쓸만해 하고 어셉트 할 거냐 말 거냐를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 넘어가네.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조금 정리를 한 거를 가지고 왔는데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원본 모델을 타겟 모델이라고 하고 이제 걔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원본 모델보다 더 작은 모델을 이제 드래프트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페큘러티브 디코딩이라는 애는 두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진 애들이라고 보면 되고 첫 번째 스텝이 작은 모델로부터 쭉 토큰을 만들고 그 토큰을 원본 타겟 모델에다가 한 번에 집어넣어서 걔네들의 확률값을 뽑은 다음에 그 확률값을 보고 아 얘네는 이제 타겟 모듈 원래 원본 모델에서 뽑았을 때만큼의 이제 만큼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토큰이야 라는 거를 이제 베리파이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한 번에 여러 개의 토큰을 가지고 가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얘가 뭘 해결하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이 가지고 있는 오토리그레시브를 한 과정을 하나하나 거쳐서 돌릴 때의 그 레이턴시에 비해서 이제 작은 모델 하나를 이용해서 여러 개를 뽑는 그 레이턴시가 더 작은 경우에 효과적인 샘플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기술 뒤에 이제 알고리즘을 좀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인데 지금 보면 MP가 타겟 모듈이고 MQ가 드래프트 모델이라고 보면 되고 이 프리픽스는 인풋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이제 내가 감마개의 드래프트 토큰을 뽑겠다 하면 그건 결국에 드래프트 모델에다가 이 인풋부터 쭉 돌려가면서 총 감마개의 토큰에 대한 확률 분포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요 드래프트 모델로부터 만들어진 토큰들을 이제 인풋 프롬프트랑 합쳐가지고 원본 모델한테 돌리면 각각의 토큰들이 나올 확률을 원본 모델로부터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확률을 비교를 해서 얘를 어셉할 건지, 그러니까 드래프트 모델이 만들어낸 토큰을 내가 가져다 쓸 건지, 그러지 않고 얘를 쓰지 않을 건지를 판단하는 방식이 요 밑에 부분인데, 사실 이게 비슷한 시기에 구글에서도 나오고, 멀티 토큰 프레딕션이라고 해서 중국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이거를 제가 링크를 안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거보다는 중국 쪽에서 나왔던 논문을 좀 쉽게 풀어쓴 유튜브가 있어서 여기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걸어놨고, 네, 옆에 있는 예시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보면, 여기 위에 있는 토큰들, 얘네가 이제 드래프트 모델이 만든 토큰이라고 보시면 총 5개의 드래프트 토큰이 만들어져 있고 이 QX라는 게 각각의 토큰을 만들 때 드래프트 모델이 이런 확률 값을 가지고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한 번에 패러렐하게 타겟 모듈한테 집어 넣었을 때는 이런 확률 값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제 나왔을 때 우리가 이 토큰을 어셉할 건지 말 건지를 어떻게 정하냐를 첫 번째로 지금 그러니까 드래프트 모델이 만든 확률이 원본 모델보다 크면 어셉한다. 그 내용이 여기에 있는 내용이고, 사실. 만약에 이 확률이, 원본 모델보다 작으면, 요런 확률로, 우리가, 이 토큰을 가져올지 말지를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이게 확률 분포상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원본 모델의 확률 분포를 요 P가 그리고 있고 드래프트 모델의 확률 분포를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경우가 커버하는 부분은 이제 여기 부분이죠. 색깔 쳐져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는 항상 어셉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부분, 이 밑에 부분이죠. 이쪽, 여기. 요 라인. 여기서는 요 확률로 내가 뽑을 거니까, 얘가 얘보다 작을 때, 지금 요 부분, 요 두 번째 부분을 가지고 오게 될 거고, 근데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결국 여기서는 우리가 샘플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겟 모듈, 원본 모델에 대한 확률 분포 중에 요만큼을 커버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케이스에서, 이제 QX에서 PX를 뺀 다음에 이게 여기 부분에 있는 리젝션 샘플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를 조정해서 거기서 토큰을 다시 하나를 뽑겠다. 이 짓을 하는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케이스 1, 케이스 2 이 두 가지에서 이제 만약에 내가 케이스 2로 갔을 때
어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셉이 안 됐으면 이제 내가 이 드래프트 토큰을 뽑은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예.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 항상 하나의 토큰을 더 이제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를 조정을 해서 여기서 이제 샘플링을 해서 내가 이 토큰을 어, 저 부분이 저렇게 샘플링을 해서 이제 하나의 토큰을 항상 더 맞추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거를 예시랑 같이 보면 이제 첫 번째 요 첫 번째 토큰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QX가 얘보다 크니까 이 드래프트 토큰, 첫 번째 드래프트 토큰은 어셉을 하게 되고, 두 번째 드래프트 토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번째 케이스죠.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라서 요거를 나눈, 숫자가 마음에 안 드네. 아, 잠시만. 음, 지금 얘를 이제, 이거 약간 식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아마 얘가 뒤집어져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야 얘랑 맞아지니까. 오. 그래서 얘가 이제, 잠시만요. 오, 조금 헷갈리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 예시는 제가 이따가 다시 좀 찾아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순서가 맞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어쨌든,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원본 모델의 확률 분포랑 드래프트 모델의 확률 분포를 가지고, 이제 내가, 가지고, 이제 두 가지를, 드래프트 모델의 확률만 가지고도 내가 샘플링을 했을 때 원본 모델이 뽑은 것처럼 최대한 샘플링을 하려고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이 케이스 2가 커버하는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 스페큘러티브 샘플링을 잘하겠다. 라는 거는 결국에 이 원본 모델의 확률 분포랑, 어, 드래프트 모델의 확률 분포가 거의 가깝다면, 거의 똑같아야 이제 어셉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케이스 1의 크기가 훨씬 커지니까 그래야만 드래프트 토큰의 의미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연구들은 결국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저 드래프트 모델을 잘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한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방금 맨 처음에 나왔었던 스페큘러티브 샘플링이라는 저 논문에서는 드래프트 모델을 그냥 작은 LLM을 가져다가 썼어요. 예를 들어서 라마 70B를 쓰겠다라고 하면 라마 8B나 아니면 타이니 라마나 이런 비슷한 계열의 모델들을 가져다가 드래프트 모델을 사용했었고, 그리고 이제 루커헤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지금 VLL에서 쓰고 있는 엔그램 스펙티코딩을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얘가 결국에 어떤 거냐면 얘는 약간 되게 실험적인 내용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 뭐 요약이나 코드나 이런, 아니다, 코드도 아니겠구나. 요약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인풋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을 아웃풋에서 뱉을 거다. 뭐 예를 들어서 인풋에 있는 어떤 단어들을 아웃풋에서 또 쓸 거다. 요약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가정을 깔아놓고 그런 태스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풋에 들어있는 어떤 단어들을 가져다가 그거를 예측하는 데 쓰면 걔를 드래프트 모델처럼 쓸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인풋 프롬프트에 있는 값을 가지고 다음에 나올 토큰을 예측을 하는 게 이 루커헤드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 번에 여러 개의 토큰을 만들 수 있게 그 LMED 부분을 여러 개를 원본의 LMED랑 그거 외에 여러 개의 LMED를 만들어서 뭐 다음에 나올 토큰은 원본 LMED가 예측을 하게 하고, 그럼 두 번째에 나올 토큰은
이 메두사 헤드라는 애가 예측을 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의 헤드를 놔가지고 한 번에 이제 첫 번째 지금으로부터 첫 번째 토큰, 지금으로부터 두 번째 토큰 이런 거를 쭉 한 번에 생성하게 하는 게 메두사라는 논문에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소개할 요 이글이라는 애가 이글이라는 애는 앞에 나왔던 애들처럼 똑같이 이제 드래프트 모델을 조금 새롭게 제안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글이 어떤 문제를 좀 해결을 하려고 한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 스페큘러티브 디코딩을 잘 하려면 드래프트 모델이 원본 모델의 확률 분포에 가까울수록 그래서 다음에 나올 토큰을 더 잘 맞출수록 이제 도움이 되는 방식인데 기존에 있었던 애들 같은 경우에 메두사는 이 0.6이라는 게 새로운 토큰 하나를 만들 때 평균적으로 몇 개의 토큰을 더 맞추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라고 보면 되는데 메두사는 0.6 정도 나왔고 이제 루커헤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저거보다 낮게 나왔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어세턴스 레이트를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토큰을 맞출 수 있을까? 라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게 이 글이고 거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할 만한 부분이 한 가지 더 어드레스하고 있는 부분이 요 부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한 번에 여러 개의 토큰을 만들게 되면 어 이제 뭐 저희가 탑K 샘플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템퍼레처를 얼마로 주고 하든지 뭐 탑피를 얼마로 주고 하든지 하게 되면 항상 똑같은 토큰을 샘플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확률 값에 따라서 다음 토큰이 뭐가 나올지가 계속 바뀌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여러 개의 토큰을 드래프트 모델로 뽑았을 때 어떤 시퀀스 하나만 뽑게 되면 그 잘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의 이제 시퀀스만 찾게 되면.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또 이제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과를 먼저 가져왔는데 이 글이 제시하는 방식을 쓰면 이제 다른 요 스페큘러티브 디코딩 방식에 비해서 싱글 리퀘스트를 보낸 것 같아요. 싱글 리퀘스트를 보냈을 때 얘의 레이턴시가 이 글이 다른 애들보다 훨씬 거의 두 배 가까이 좋을 때도 있고 메두사가 두 배 빨라질 때 얘는 뭐 한 세 배씩 빨라지고 뭐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제시한 게 뭐냐? 얘가 제시한 방식이 요런 건데 메두사 같은 경우에는 이 LM헤드 부분이 여러 개가 붙어 있어서 하나의 토큰이 들어왔을 때 원본 모델의 LM헤드가 하나의 토큰을 만들면 다른 LM헤드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이런 데를 한 번에 쭉 토큰 시퀀스를 한 번에 예측하는 방식이었다면 이글 같은 경우에는 LM헤드로 들어가는 요 히든 스테이트를 가져와 가지고 이거를 이용을 해서 다음 토큰들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하냐면 여기 빨간색 박스로 이제 쳐놓은 부분이 하나의 어떤 드래프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가 하는 짓이 이제 이 피처랑 요 피처랑 이전에 썼던 토큰의 임베딩을 한번 컨캣을 한 다음에 이 컨캣한 값을 가지고 오토리그레시브하게 쭉 뽑아요, 토큰을. 그래서 여기서 피처를 합치는 이유가 이 피처 같은 경우에는 샘플링된 토큰이랑은 다르게 이전에 있었던 시퀀스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다. 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임베딩 값이랑 이 피처랑 합쳐서 다음 토큰을 뽑으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방식들에 비해서 좀 더 뭐라고 했지?
좀 더 이전 시퀀스에 대한 정보를 더 잘 가지고 있을 거다. 라는 이제 가설이 좀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쭉 다음 토큰들을 뽑아서 이제 드래프트 토큰을 뽑는 방식이고, 실제로 그래서 아까 같이 스피드업이 높았던 이유가 우리가 이런 방식을 써서 어, 다음 토큰을 예측했을 때 그 정확도가 더 높았다라고 보여주는 부분이 논문에 이제 그 정확도 관련해서 있고, 그 뒤에서 좀 더 자세한 그래프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얘기했던 문제 중에 이제 샘플링하는 방식이 이제 뭐 한 번에 여러 토큰 시퀀스를 하나만 제너레이트 하게 되면 이제 그게 다 맞을 확률이 낮아지게 되니까 보는 것처럼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다음 토큰을 예측할 때 내가 설정해준 어떤 값만큼 뭐 지금은 두 개씩 예측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메이크랑 헬프 두 가지를 샘플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샘플링을 두 개씩 하는 이런 식의 트리 구조를 가지고 가서 토큰의 시퀀스를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 아니지, 6개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는 그런 구조를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사실 이 글에 들어가는 어떤 튜닝해야 되는 파라미터죠. 사실 요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샘플링에서 오는 이제 액큐러시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을 보완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한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글에서 쓰는 방식이 효과가 있냐를 좀,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피처랑 인베딩을 바로 이전 토큰에 바로 이전 토큰에 아, 그러니까 지금 토큰의 인베딩이랑 이전 토큰에 대한 피처를 콘캣해서 쓰는 게 효과가 있냐를 좀 에밸루에이션 스터디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그냥 인베딩만 썼을 때, 그리고 요게 그냥 피처, 바로 전에서 나온 피처만 썼을 때, 그리고 요게 지금의 토큰이랑, 아니지, 지금의 토큰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 저 언시프티드라는 게 이 캔이랑 요거랑 같이 썼을 때가 되는 게 맞나? 잠시만요. 요 시프티드가 정확히 어떤 건지 약간 헷갈리는데 지금. 잠시만요. 어쨌든 요거는 제가 좀 더 찾아보고 다시 언급을 드릴게요. 요 피처랑 시프티드 토큰이라는 게 얘가 지금 이 글에서 쓰는 방식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저 하나 전에 있었던 요 피처랑 요 토큰이랑 콘캣해서 집어넣는 거를 했을 때 다른 방식에 비해서 네, 속도가 빨랐고 이 샤우가 지금 한 번에 몇 개의 토큰을 어셉트 했는가고, 요게 이제 알파가 어셉턴트 레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아마 이거 두 개가 피처를 어떻게 쓰냐를 비교했던 그래프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제가 이 언시프티드 토큰이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어서 확실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이거 두 개가 지금 비교하려고 하는 게, 지금 보시면 알파는 결국에 뭐야? 잠시만요. 얘가 피처 하나를 좀 랜덤하게 만들어가지고 넣는 그런 방식인 걸로 저희가 이해를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피처를 썼을 때랑 안 썼을 때를 비교하는 뭐 그런 비교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확실하지가 않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했을 때 이 글이 쓰는 이 파란 색깔 그래프를 보면 어셉턴트 레이트가 그렇게 제일 높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피처랑 쉬프티드 토큰의 인베딩을 합쳤을 때가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에포크는 이글 모델을 학습할 때 쓰는 에포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던 이제 이 논문에서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점들을 조금 가져왔는데, 일단, 아까 이제 이 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샘플링이 만들어내는 애큐러시를 떨어지게 하는 요인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글에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이런 트리 구조로 여러 개의 시퀀스를 만들어 가지고 얘네들 한 번에 베리파이를 하면 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당연히 더 액큐러시가 높을 수밖에 없죠. 더 많은 경우의 수, 더 많은 토큰을 우리가 만들어내서, 걔를, 드래프트 토큰을 만들어내서 그거를 밸리데이트를 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이게 싱글 리퀘스트에서 잰 퍼포먼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저 트리 어텐션을 쓰려면 내가 지금 이 모델을 돌리고 있을 때 GPU에 공간이 엄청 많이 남아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저 드래프트 토큰의 개수만큼 내가 배치 사이즈가 늘어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저 방식으로 내가 액큐러시를 높이려면 이런 식의 스피드업을 보기 위해서는 GPU에 내가 되게 많은 잉여 공간이 남아 있어서 그거를 드래프트 토큰을 만드는 데 쓰는 게 유용할 때에만 이 방식을 쓰는 게 의미가 있어지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지금 부록에 써 있는 내용인데 이 글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옵티멀 트리 스트럭처는 결국 컨텍스트에 디펜던트하다. 저 얘기가 결국 내가 지금 서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GPU에 여유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하면서 드래프트 토큰을 뽑아야지만 내가 이 기술을 잘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 글을 쓰는 게 이득이 되는 상황을 고려를 하려면 결국에 내가 엄청 타이트한 GPU를 쓰고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GPU에 모델을 올렸는데 남아있는 공간이 없다고 한다면 얘를 쓰는 게 아예 얘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얘를 쓰는 것 자체가 오버헤드가 너무 커질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딱 그 얘기였는데 지금 보시면 배치 사이즈를 이렇게 늘렸을 때 얘네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바닐라랑 잠시만요. 요게 지금 싱글 체인으로 싱글 체인, 그러니까 하나의 시퀀스만 뽑은 건지 뭔지를 확신할 수가 없네요. 잠시만요. 아니다. 트리어텐션 안 쓴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메두사래. 이 글을 쓸 때 이 글을 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인풋 배치 사이즈를 이렇게 늘려가면서 실제로 그 스루풋이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쭉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게 항상 아까 얘기했던 그 레이턴시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얘가 의미하는 게 방금 얘기했던 배치 사이즈를 늘리면 원본 모델을 가지고 그냥 원본 모델을 가지고 이제 인퍼런스를 하는 거랑 드래프트 토큰을 쭉 뽑아서 걔를 가지고 베리파이를 한번 돌리는 거랑 그 사이의 차이가 배치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서빙을 할 때 내가 만약에 점점점 워크로드가 빡빡해지면
스펙을 쓰지 않는 게 더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글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메두사, 이글이랑 메두사를 고민을 할 때 더 큰 이제 어떤 스펙 디코딩을 쓸 거냐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도 이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메두사는 이 에레메드가 여러 개 있는 구조고 이글은 사실 이런 식으로 인베딩이랑 피처랑 합쳐가지고 트랜스포머 블락 같은 게 하나 더 붙어 있는 구조로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에레메드 여러 개 붙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모델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메두사나 다른 기법들이 쓰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GPU 메모리를 잡아먹고 이제 드래프트 토큰을 뽑는 케이스라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배치 사이즈를 늘렸을 때 이글이 오버헤드가 더 클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하드웨어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얘에 대한 오버헤드가 클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트레이닝 쪽을 조금 보려고 했는데 얘를 잘 보지는 못해가지고 얘가 지금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드래프트 모델을 하나를 새로 디자인을 한 거라서 이거를 모델마다 학습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글이라는 애도. 메두사나 뭐 메두사도 마찬가지지만 이글도 이제 얘가 모델마다 따로 학습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이글 모델 학습하는 프레임워크가 스펙 포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는 못 봤고 그냥 어떤 식으로 로스 펑션을 짰는지만 잠깐 그러니까 얘를 학습시킬 때 로스 펑션을 어떻게 짰는지에 대해서만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드래프트 모델이 다음 토큰을 잘 맞출 수 있게 하는 그거랑 뭐랑 잠시만요. 이거 너무 오랜만에 보는데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아 얘랑 얘 사이에 로스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니까 원본 모델이랑 드래프트 모델이 뽑은 토큰 사이에 로스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일단 얘를 줄여야 되고 그리고 얘가 이거랑 하나가 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잠시만요. 그리고 얘가 레메드 제가 이 부분이 기억이 안 나네요. 트레이닝 부분은 제가 아마 이글2랑 이글3를 다음에 할 거라서 이 부분은 그때 같이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글이라는 애는 결국에 이제 여러 가지 스펙 디코딩 방법론들 중에서 이제 드래프트 모델을 조금 더 정교하게 설계를 해서 다음 토큰을 맞출 수 있는 액큐러시를 높이자라는 쪽의 논문으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글 같은 케이스는 얘가 다른 기법들에 비해서 조금 무거운 모델을 사용을 하고 모델에 맞는 그러니까 타겟 모듈에 맞는 이글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피처랑 인베딩을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트랜스포머 블락 같은 거를 돌리는 구조라서 저거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실제로 쓸 때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제 이글에서 쓰는 이런 여러 개의 토큰 시퀀스를 만드는 방식 이게 아마 메두사나 다른 걸 구현할 때도 비슷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방식이 실제로 내가 어떤 하드웨어를 쓰느냐 그리고 어떤 워크로드를 돌리느냐에 따라서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준비했고요.